총리직을 마칠 때 메르켈에 대한 독일 국민의 지지율이 거의 80%에 달하는 네.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독일이 더 이상 값싼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은 소홀했다, 이런 비판이 네. 되었습니다. 메르켈의 난민 정책이 독일에서 극우 세력의 성장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님, 독일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메르켈조차도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에 등한시하고 미래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되겠습니다. 네, 독일의 경제 성장이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네, 독일은 2023년 GDP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독일의 그 경제 성장률이 2023년에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IMF에 따르면은 2024년도에도 GDP 성장률이 0%,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네.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등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해서 경제 성장이 더디고 있습니다. 네. 뭐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독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서 메르켈 전 총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독일 경제가 침체를 보이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메르켈 전 총리가 총리로 있었던 시기에 기인한다는 그런 비판이 되겠는데요. 메르켈 전 총리가 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되겠습니다. 네, 정치가 참 어렵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2021년 총리에서 물러날 때 정말 위대한 총리로 이렇게 찬사를 받았는데 완전 지금 형편이 뒤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2005년부터 4번 총리직을 연임하면서 2021년까지 16년간을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직을 마칠 때 메르켈에 대한 독일 국민의 지지율이 거의 80%에 달하는 네.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서 메르켈 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서 메르켈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고 있나요? 네, 독일 경제는 강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수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제 체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독일 경제가 2010년대 말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배경으로는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천연가스가 공급이 되는 등 저비용으로 에너지가 공급이 되었고요. 또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해외 수요가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독일 경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메르켈 전 총리가 이러한 본질적으로 취약한 시스템이 지속되고 확대되는 것을 허용하고 승인했다. 결국 독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데 큰 문제를 야기했다, 이런 비판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의존, 에너지 의존을 너무 심화시켜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경제가 정말 많이 나빠졌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에 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러시아 합병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위협 요소로 등장할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전 총리는 러시아가 독일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인 노르트 스트림 2의 건설을 승인하였고, 이렇게 그 독일 경제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데 계속 그런 정책을 지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하였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독일이 더 이상 값싼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독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는데 결국 메르켈이 이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노르트 스트림 2는 사실 슈레더 총리 때부터 이렇게 추진하던 건데 어찌됐건 메르켈 총리의 책임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메르켈 전 총리가 독일 사회와 경제의 단기적인 안정에만 치우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르켈이 그 중도 우파 정당 기독민주당 소속으로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서 집권을 했는데요. 이런 정치 상황에서 메르켈은 타협과 통합을 중시하는
중도적인 노선을 추구해왔고 그에 따라서 정치 사회적인 안정은 이루었지만은 반면에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은 소홀했다 이런 비판이 네. 되었습니다. 이런 비판의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2009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재정 적자를 제한하는 그래서 재정 적자를 GDP 0.35% 내로 제한하는 그러한 헌법 개정을 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재정은 건전하게 유지하였지만 사회 간접 자본, 환경 분야, 디지털 분야에 대한 투자 부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당시 초저금리 상황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하였어야 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당황스러운 부분은 메르켈 전 총리가 2015년 시리아를 포함한 난민 100만 명을 받아들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류애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조차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쳤다는 비판이 되겠는데요. 메르켈이 2015년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감동적인 선언을 하면서 시리아 난민 등 100만 명의 난민을 독일에 받아들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르켈에 대한 비판자들은 2017년 극우 정당인 AFD가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등 메르켈의 난민 정책이 독일에서 극우 세력의 성장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메르켈 전 총리조차도 이렇게 욕을 먹는 걸 보면서 국가 최고 지도자의 책임, 또 범위, 또 그리고 시간을 견뎌야 되는 부분까지 많은 걸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파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